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한 강연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학자들이 모여든 강의실에서 국제관계학의 권위자인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4대 강대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순간 강의실은 숨죽인 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도 쉽게 다루지 못하는 한국,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웰 박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책상 위에 따스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강의 자료를 정리하며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교수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제 조교리사 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리사는 한국계 영국인으로 제 연구와 강의 준비를 열정적으로 돕고 있어요. 커피 2잔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오는 리사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리사. 오늘 강의 준비는 어떻게 됐나요? 모두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하지만 교수님, 정말 오늘 주제가 4대 강대국도 못 건드는 유일한 한국인가요? 제가 한국계라서 그런지 특별히 더 기대되네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국제정치 판도에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 말이죠. 리사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이 주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순간 제 마음속에 지난 여름 서울 방문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번화한 도시의 활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의 변화를 지켜봐 왔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강국이 되었고 문화적으로는 K-팝, 영화, 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것을 4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민 오셨는데 항상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몇몇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존 스미스, 사라 존슨, 마이클 브라운이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들은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웰 교수님, 오늘 강의 주제가 정말 흥미롭네요. 존이 말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특히 더요. 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클은 경제학 교재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다루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왔는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강의실이 점점 학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한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강의실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삼국시대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읽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한반도에서 서로 경쟁하던 시절부터 한국은 이미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스크린의 이미지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사대자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을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한 독자성을 유지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외교의 DNA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독립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3.1 운동과 같은 평화적 저항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죠.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 전쟁의 참혹한 장면들이 흘러갔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소련, 중국 간의 대리전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 후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남한은 폐허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괴된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리사가 역사 자료를 넘기며 저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성장의 기반을 다졌죠.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되었고 빈부격차도 심해졌어요. 하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죠. 스크린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장면이 보였습니다. 거리에 가득 찬 시민들의 모습에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1987년 6월 한국 시민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이 항쟁은 결국 성공했고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존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죠.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근면 성실함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라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란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4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항상 주변 상황을 예민하게 읽고 대응해왔죠.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제 말을 곱씹는 듯 했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모여 오늘날 한국의 외교 전략, 경제 정책, 그리고 문화적 자신감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의 피해자에서 세계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변모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리사는 내게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한국이 어떻게 4대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는지 그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스크린에는 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 현대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나라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아요. 저는 스크린의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한가운데 4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 그리고 전략적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죠. 이런 위치는 분명 도전이지만 한국은 이를 기회로 활용했어요.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몇 위인가요?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인구가 약 5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이룬 성과로는 정말 놀랍죠.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라가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중견국 외교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충분히 영향력 있는 나라로서 틈새 외교를 펼치는 거죠. 스크린에 한국의 외교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UN 평화유지군, G20 정상회담, 기후변화협약회의 등의 장면이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일본과는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균형 외교의 묘미입니다. 존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균형이 항상 가능한가요? 미중 갈등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감한 주제였지만 정직하게 답해야 했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을 놀라운 지혜로 헤쳐나가고 있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리사가 보조 자료를 넘기며 저에게 다음 주제를 상기시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런 전통적인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가치, 아이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죠. 스크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공연 장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장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류입니다. 한국 문화의 물결이죠. K-팝, 한국 영화,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적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건 그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사라의 눈이 빛났어요. 제 논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한류가 어떻게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한류는 한국 제품의 해외 판매를 증가시키고 한국 방문 관광객을 늘리며 한국어 학습자 수도 급증시켰어요. 심지어 한국의 외교 정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이클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였죠. 한국 문화의 매력은 그 독특한 혼합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성, 동양적 집단주의와 서구적 개인주의, 그리고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인 한과 정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런 복합적 문화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죠. 강의실 전체가 조용히 제 이야기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북한이라는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작은 영토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이자 희망의 사례죠. 리사가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도전과 위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죠. 스크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 이야기만 듣다 보면 모든 것이 순탄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과 국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위협은 북한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넘게 분단된 채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요. 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건가요?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핵은 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들에게 핵은 협상 카드이자 생존 수단이에요. 마이클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균형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확고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강한 안보, 유연한 외교라고 할 수 있어요. 스크린 이미지가 바뀌어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의 회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만이 한국의 유일한 도전은 아닙니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양측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 외교의 묘미입니다.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는 거죠. 대신 양측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면서도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리사가 보조 자료를 넘기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동해와 독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긴장 상황이 나타났어요. 일본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저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외부적 도전만큼 중요한 것이 내부적 과제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청년 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등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죠. 마이클이 통계 자료를 들고 질문했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인구는 국력의 기본 요소죠.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제 성장 둔화는 물론 군사력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이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던 존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죠.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 비전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수소 경제 추진, 그린 뉴딜 정책 등의 이미지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직면한 도전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바이오 헬스 산업 등에 과감히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4대 강대국 사이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라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런 외교적 도전을 극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외교적 자산이 되었어요. K-팝 팬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죠. 일례로 중국과의 사드 갈등 당시에도 중국 내 K-팝 팬들은 자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리사가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어요. 결국 한국의 외교 전략은 도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내부 갈등과 정치적 변화가 이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실에 다시 조명이 켜졌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직면한 외부적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내부 정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제 한국의 내부 갈등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죠. 스크린에는 촛불을 든 수백만 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시위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16년 한국에서 벌어진 촛불 혁명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시작된 이 평화적 시위는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사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런 큰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나 사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제도적 성숙도가 그 답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시민들은 폭력 대신 촛불을 들었죠.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입니다. 존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국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죠. 맞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매우 양극화되어 있어요. 흔히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되죠. 이런 갈등은 때때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도 합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대별, 지역별 투표 성향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특히 세대 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일자리 감소, 연금 문제 등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죠. 이런 내부 갈등은 한국의 장기적 국가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마이클이 경제 교재를 들여다보며 질문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갈등이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기업들의 장기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죠. 또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 정책, 특히 안보 정책은 상당히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정부가 바뀌어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에 대한 경계, 균형 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리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스크린에는 다양한 한국 대통령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이는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존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활발한 민주주의 실험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군사 독재에서 선진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이런 정치적 동학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경제 발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의 토대 위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었죠. 이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마이클이 다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질문했어요. 한국의 경제 모델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성장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점차 시장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런 호남 모델이
한국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강의의 핵심을 짚을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내부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한국과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나라가 대외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죠. 스크린에는 최근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시민의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는 결속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사가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어요. 결국 한국의 내부 갈등과 정치적 변화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더 성숙한 정치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고 저는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차례죠. 과거 국제정치의 객체였던 한국이 이제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어요. 저는 세계 지도가 표시된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중견국으로 정의합니다. 강대국은 아니지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죠. 이런 위치는 한국에게 독특한 외교적 공간을 제공해요. 존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중견국이라는 위치가 어떤 외교적 이점을 가져다 주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견국은 특정 분야에서 틈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우 개발 협력, 기후변화, 핵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죠. 강대국들이 주목하지 않거나 합의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크린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하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했어요. 이런 경험은 한국에게 독특한 발언권을 제공합니다. 마이클이 경제 데이터가 담긴 노트를 들여다보며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원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으로 연간 약 20억 달러 규모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요. 금액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그 효과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정상회담 장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특히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문화,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죠. 이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전략이에요. 사라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런 국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핵심을 짚는 질문입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 외교의 강력한 자산이 되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은 국가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문화적 친밀감은 외교, 경제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 남수단 등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어요.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재건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존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런 국제활동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국제적 위신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 질문은 더 깊은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국제적 위상 제고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번영이 국제 질서의 안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강대국들이 만드는 게임의 룰에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그 룰을 함께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마이클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특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기구나 분야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UN, WTO,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리더십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죠. 또한 녹색기후기금지 CF의 본부가 인천 송도에 위치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가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살폈어요. 모두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국제적 역할은 세계 속의 한류를 통한 문화 교류입니다. K-팝, 한국 영화, 드라마를 통해 한국적 가치와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글로벌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라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K-팝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문화적 매력이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호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스크린에는 이제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특히 갈등 중재와 평화 구축 분야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단국가로서의 경험, 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 경험, 그리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경험은 다른 갈등 지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어요.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하게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해온 주제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가치 외교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는 동시에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과 시각을 국제사회에 제공하게 될 거예요. 또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보건안보와 같은 신흥 글로벌 이슈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려 할 겁니다. 리사가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는 단순한 외교적 야망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 전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앞으로 직면할 미래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차분해졌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며 학생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현재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한국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과 기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좁고 위는 넓은 전형적인 고령화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도전은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현재 출산율은 0.7명대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마이클이 통계 자료를 보며 질문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까요? 현재 추세라면 2100년까지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예요. 이는 경제 성장, 사회 보장 시스템, 나아가 국가 안보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라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복잡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 교육비 부담, 1- 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정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요소죠. 스크린에는 다음으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자 기회는 기술 혁신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했고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기술 등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죠. 이런 기술 혁신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존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특별히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있나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같은 핵심 부품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IT를 결합한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청년 실업 문제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 도전은 청년 문제입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많은 청년들이 소위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는 출산율 저하, 소비 위축,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요. 청년 창업 지원, 직업 교육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이 있죠.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혁신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교육 혁신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암기와 시험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이클이 경제학 노트를 넘기며 질문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교육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문맹률이 78%에 달했던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열기를 가진 나라로 변모했어요. 이런 높은 인적 자본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로 탄소 배출이 많은 편이에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요? 그린 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은 장기적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스크린에는 이제 한반도와 주변국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역시 안보와 통일 문제입니다. 북한 핵 위협, 미중 패권 경쟁, 영내 영토 분쟁 등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어요. 통일은 한국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부담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였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경제적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지정학적 위상 강화 등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통일의 방식과 과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리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결국 한국의 미래는 이런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왔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이 이런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며 한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는 4대 강대국도 못 건드는 유일한 한국이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현재의 도전,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살펴봤죠.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에 관한 이야기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선 나라의 여정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이제 현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이런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지혜와 탄력성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감사합니다라는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리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훌륭한 강의였어요. 한국계로서 우리 조상의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리사.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강의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이 새삼경이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